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두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어 열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에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최고의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앞으로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20억 달러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 친북방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도 기대됩니다. 양국 대통령 부인들도 80년 전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했던 역사를 주제로 대화하며 우의를 다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만두와 잔치국수 등 우리 전통 음식으로 국빈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 씨도 참석했고 대장금의 주제곡이 공연됐습니다.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방한 셋째 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회담한 뒤 25일 출국합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던 때입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각 부처의 예산 편성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국회의 특활비 삭감을 막기 위해 최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 주 화요일 최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밀도를 높여서 다시 분석한 포항 지진의 발생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건 처음 지목했던 곳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으로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훨씬 얕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하 9km가 아니라 불과 3에서 7km 깊이에서 강한 진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진원이 얕았다는 것은 지표면에 전달된 충격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생 위치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정된 지점은 지열발전소와 더 가까워진 곳입니다. 처음 알려진 것처럼 진앙에서 2.4km가 아니라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열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열발전소에서 지하 4.3km까지 시추공을 뚫었는데 진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이번 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헬스 조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새로운 운동법으로 추천하는 게 108배래요. 108배. 헬스 조선에서 나온 보도가요? 네. 그 예전부터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게 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걸 기다려 쓴 거라고 보는데 날마다 하는 거죠. 108배로 하는 운동. 이게 다이어트 방법으로 처음에 소개가 됐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전신 운동. 예. 최근에 108배로 100일 기도를 끝낸 저로서는 이게 효과가 대단하다는 걸. 근데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개불릭. 네, 개불릭입니다. 교회는 다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108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100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만하고 나니까 이게 왜 좋은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어요. 108배를 100일 동안 했어요? 네. 등남하시겠네. 생각보다 108배라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15분. 오래 걸리네요.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죠. 제가 108배뿐이 아니라 3000배까지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000배를 한 방에 하는 거예요? 한 방에요. 나눠서 하는 거 아니고? 저녁 먹고 시작해서 아침까지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절에서 거기에다 마늘과 쑥만 먹으면 바로 사람 되겠다. 이게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법이에요. 3000배는 그렇죠. 108배부터 시작해서 이게 108배가 사실은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이요. 108배, 100배쯤 가면 인내심이 극에 달아요. 그러다가 이게 더 가면 인내심이 이제 그 마라톤처럼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게 1000배쯤 가면 또 극에 달아요. 이게 이런 피크가 있어요. 그래서 108배가 굉장히 힘든 운동이고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고 했다가는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몸을 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수영이나 뭐 해수욕장 들어갈 때 준비 운동 하듯이 몸을 좀 풀어주고 해야 되고요. 중간에도 좀 쉬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몸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관절 같은 데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 마타님은 그러면 한 번도 안 쉬고 다 했어요? 108번을? 안 쉬고 하면 15분에 하는데 중간에 이제 힘들면 좀 쉬기도 해요. 그런데 15분 동안 정말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하면 정말 맛있겠네요. 힘들어요. 당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 들으면서 씩 웃는 사람 하나 있어요. 김승하 지부장, KTX 승무지부. 오체투지. 오체투지를 냈어. 아. 오체투지란 땅을 한번 절을 하고 그 한번 이게 엎드려서. 몸에 5군데 몸이 땅에 닿는다고 오체투지라고. 네. 뭐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네. 예. 뭐 저는 이제 운동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겨울일수록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애들 감기 걸린다고 꽁꽁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는 건데 이걸 유기적으로 잘 돌려야지 춥다고 밖에 못 내보내, 안 내보내고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요즘에 건강법에 관련한 논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흙놀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 흙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미생물의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너무 깨끗이 키우니까 균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할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먹으면 안 되지만 흙을 가지고 노는 거는 권장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자, 겨울철이 이제 돼가니까 점점 운동량이 좀 떨어지는데요. 저도 이제 대부분은 방송 끝나고 새벽에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체력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임명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중간에 이제 결국에는 뭐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때 공약으로 걸었던 5대 인사 관련한 임용 배제 기준 이게 지금 뭐였었죠?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이게 이제 표절 말하는 건데 네. 이거 여기에다가 2개를 더 추가합니다. 네. 추가된 것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입니다. 예. 그거를 7대 비리라 하고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임사 검증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5대 배제 기준으로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은 걸려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야당이 어그로 끌어가지고 억지로 낙마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새 정부의 첫 조각은 끝내놓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사 기준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기준을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음주운전하고 성 관련 범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는 게 저는 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위장 전입은 어떻게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위장 전입은 한편으로는 위장 전입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위장 전입이 있었어요. 네. 부동산 투기 목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녀 학군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예,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부인이 아파서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강경화 장관의 따님인가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위장 전입에 해당되지만 예. 그러니까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 이런 개념이 아니면 또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왜 학군 위장- 문제 예,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하는 부분은 좀 뭔가 세세하게 더 들어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는 장관을 한꺼번에 많이 막 장관 같은 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기준을 놓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뭔가 이런 5대 비리네 7대 비리네 이런 말들은 훨씬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기준을 7개의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발표한 것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발표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중에서 여기에 깨끗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당에서도 정당의 당직자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각 선출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임명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인재풀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7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해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 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인사 기준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아예 없었죠. 근데 얘네들은 이 7대 비리를 했어야만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 안 걸리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거나 1회를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이게 이제 이철성 법이다. 이철성 규정이네. 그리고 성 관련 범죄는 그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게 1996년이랍니다. 그때 7월 이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공직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 사회에서 젊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같은 동료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아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 특히 고위공직에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공직으로 갈 수 있나 없나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게요.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집권하기 전부터 이제 DJ 비연합을 통해 가지고 구기득권 세력들과의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손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그 뉴 테크노크라트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만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집권을 딱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각종 그 부처에. 예. 그러면서 그쪽 세력들을 그대로 갖다 쓸 때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떻게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민정당에 있던 사람을 누구누구 뭐 노태우 때 장관이던 사람을 갖다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또 고위공직에 올라가 보면 그게 다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 전문성이 없으면 장악을 하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구기득권의 사람들을 갖다 쓰려다 보니까 상당히 구기득권스러운 5대 범죄, 7대 범죄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신비님이 이게 자주 말씀하시는 그 관료 조직의 폐해, 이게 관료주의라는 것 자체가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 연결망에서 한 사람이 탈락했다고 해서 그 조직망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을 장악한다는 그게 말은 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장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홍종학 장관을 발탁하고 임명하기까지 청와대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조직 장악력 문제였어요. 중기청이 확대 개편된 게 지금 중소벤처부이기 때문에 이게 일기잖아요. 이게 이제 자리 잡고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홍종학 장관이 가장 적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어진 거죠,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인사 기준 발표에 있어갖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서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는 임명을 배제하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관련된 비리, 그러니까 임용 예정 직무. 내가 무슨 장관을 가려고 하는데 관련된 비리는 더 엄격히 다룬다 이건데 마차님 병역 기피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세금 탈루는 재정, 세제, 법무 그리고 불법적 재산 증식은 재정, 세제, 산업, 법무 분야에서 위장 전입은 재정, 세제, 국토, 행자, 교육 분야에서 연구 부정은 교육, 연구 분야 그리고 음주운전은 경찰, 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 여성 분야 등에서입니다.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예. 검증을 할 때. 이거는 뭐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분야에 아예 못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화, 뭐 어떤 분들은 또 한화가 또 뭘 덮으려고 이 사건을 터뜨렸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있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한번 그렇죠.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메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잖아요. 나는 불꽃이다. 정말 성질머리가 불꽃 같아요, 진짜.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 예. 패션, PASSION. 파이야. 지난달에 불꽃놀이는 잘 봤다. 고맙긴 한데 너무 불꽃이 너무 튀어. 심지어 변호사를 때리는 사건이 아이고. 아 정말 참 깝깝스럽긴 한데요. 아니 아무리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 맞을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패면 어떡해요. 그러진 말아야지.
아니 이거 뭐 주주님을 대우해달라고 그걸 좀 너무 쪼잔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런 기사가 꽤 몇 년 동안 몇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좀 먹은 줄 알았어요. 지금 기껏 해봐야 28이에요. 에? 예, 이 김동선이는요. 28? 김동선은 정유라랑 연관이 있고요. 네. 그 승마 네, 마장마술. 정유라랑 같이 말 탔던 친구이기도 하고 아시안 게임인가에서 네. 상타니까 김승현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던 장면도 생각이 떠오르고요. 거기가 인천입니다. 네. 적폐의 도시. 근데 이 집안이 그 뭔가 좀 끓는 피가 좀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폭력의 유전자.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번에 왜 그 둘째 아들이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은 클럽에 가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부르고 경호원도 끌고 가서 종업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그래서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07년 당시에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이 나이가 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대 초반 애가 클럽에 가가지고 웨이터 때리고 술 처먹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빠 짱! 2010년에 일어난 사건, 셋째 아들 김동선 폭행 사건은 요거는 제가 요때 2010년 요 근처에 살았었어요.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 이때는 불구속 입건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왜냐? 초범이니까. 근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었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기서 그냥 감옥세를 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돈질을 한 것 같아요. 합의 보고. 예. 그리고 2017년 1월 5일에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이 열립니다. 청담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을 했고요. 뺨 2대를 때리고 다른 종업원은 머리를 2, 3회 폭행한 혐의. 그리고 순찰차에 태워졌을 땐 유리문과 자석을 수십 회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개망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9월에 마지막 사건이었죠.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현장 신입 변호사들 친목 모임에 동석을 해서 일부 변호사를 이제 폭행을 한 거죠.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니 이 새끼가 또라이 새끼네. 또라이 새끼가 지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라고 그 변호사들 보고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웃겨. 이거 애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DL 받는 게 지는 쥐뿔도 없어. 네. 내가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뒤졌어. 그렇지. 나도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한화 김승현 회장부터 해서 쭉 줄 세워놓고 빠따쳤을 거예요 아마. 김승현이 앞에서 세워놓고 볼을 꼬집으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아까랑 똑같은 건데 2010년 9월 26일 날 김동선 씨가 첫 번째 폭행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 나이가 21살이었던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제 28세라고 나이가 지금 명기되어 있으니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 새끼들은 성년이 돼서 대학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룸사롱 가가지고 술 처먹고 사람 패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잘못 시킨 것 같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지는 정말 지풀도 없는 애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상급식으로 불리는 의무급식의 시작도 그거거든. 먹는 출발은 똑같이 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얘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요. 재벌 아들 중에 안 그런 애들도 일부는 있겠죠. 아주 극소수는 있겠지만 네가 잘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재용 같은 그 똘팍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머리를 갖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끌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런 새끼들이 만약에 기업 하나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되겠냐고. 네. 그러면 이게 김승현 회사가 아니야. 주주들의 회사고 직원들의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 술 처먹고 하는 말이 한번 봅시다. 변호사들이 모인 데 가고 만취 상태에서 그러니까 양아치인 거지.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허리 펴. 그리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여자 변호사 머리채 잡고 흔들고요. 그냥 양아치 새끼인 거지. 그나마 상대가요. 변호사들이라서 그 다음날 사과했대요. 전화로. 근데 이게 일어난 게 9월인데 굳이 지금 왜 터뜨렸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와서 변호사협회에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사이에 이제? 내가 봤을 때 그 사이에 합당한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정식으로 해라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조건이 있었을 텐데 안 맞으니까 김승현 회장이 이 김동선이를 데리고 와서 어쨌든 피해자인 변호사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 물질적인 배상을 좀 넉넉히 해줘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가 다 안 됐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요.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시기적으로 보면 이 9월 때렸죠? 예.
9월 말이었고 며칠 있다가 불꽃 축제 했죠? 예. 불꽃 축제 관람권 이런 거 준 거 아니야? 쪼잔하게 진짜 63빌딩 왜 전망대에다가 좋은 자리. 식사권 해가지고 쪼잔. 그건 제 추정이거든요. 자, 어쨌건 이런 류의 범죄를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사람이 좀 되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리니. 아버지가 회장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면은요, 이런 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새끼 할 것이 하도 없으니까 지혜비가 말 태웠던 거 아니야. 정규로랑 똑같다고. 말만 좋은 거 있으면 상탄다며 씨발. 그것도 인천에서 씨발. 근데 마음이 아픈 건 하나는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잘 해요. 아니 여기가 지금 3남 중에 둘째, 셋째가 이렇게 사고를 쳐서 그렇지 첫째는 무결점이라는 거예요. 첫째 김동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핑칭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김승현이 정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사고도 안 치고 지금까지 공부도 굉장히 잘해왔고 지금 뭐 하나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S모 그룹에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는 분도 사고 한 번도 안 치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 아버지 말 잘 듣고 자랐거든요. 제 드래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재벌들은 노블리스 어블리주라는 말을 한 번쯤 듣는 재벌이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오뚜기 가뚜기 빼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이라는 걸 냈어요. 큰 얼개로만 보면 되게 쉬워요.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고 싶어하고 호남권의 중진들은 합당을 반대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얼개가 너무 단순해.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는 마음을 굳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잖아. 나머지는 그냥 쭉정일 뿐이에요. 당대표가 최고잖아. 학교로 설명하면 그거잖아. 당대표는 교장, 원내대표는 총학생회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하겠다고 하면 막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안철수가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만든 게 끝장토론입니다. 근데 안철수 스타일은 결론을 내놓고 요식행위로 끝장토론을 시키는 그래, 스타일이에요. 너는 씹으려라 나는 갈 테다 이런 네. 이런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 제가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럼 끝장토론 해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이 끝장 토론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도 결론을 내놓고 통합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끝장 토론이랍시고 정말 와, 이게 끝장 토론이 난 이렇게 쉬운 끝장 토론이 있나 싶어요. 이게 끝장 토론이 끝장을 미뤄뒀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끝장을 보기로 작정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죠. 안에서는 이제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사과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통합으로 간다. 나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한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내위원장이 아닌 지금의 기존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가 그냥 원내위원장 얘네들 안철수가 얘기하는 거는 뭉뚱그려 원내위원장이지만 호남 지역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끝장 토론이랍시고 나온 내용은 뭐 정책연대 정도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서로 신뢰가 굳어지면 선거인대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야 통합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끝내놓고 나와서는 통합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봅시다. 호남권에는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면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좋을 건 없는데 다른 지역은 좋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 다수인 현역 의원들이 있는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여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외위원장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마 이게 지금 안철수는 당원 투표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게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이게 합당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절차를 거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 호남 지역에서는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끝장 토론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어지냐면은 25일 날 바른정당도 끝장 토론을 한대요. 본인들도 이제 끝장 토론을 해서 뭐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어떤 행위를 거치고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딱 들이밀었어요. 여론조사상 뭐 이를테면 뭐 국민 여론조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철수 속마음 같으면 당이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유승민과의 정격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반대가 워낙에 거세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이 끝장토론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다릅니다. 생각이. 통합 반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리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당대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합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두 당이 합하면 그게 바로 2당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더라고. 그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죠. 참 깝깝한 게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바닥으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5% 미만으로 꺼졌으니까 이거는 오차범위 이하로 내려간 거니. 그렇죠. 실제적으로 0이죠. 예. 그런데 이게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 예전에 보면은요. 국민의당 창당 후에 총선하고 대선 등 중요한 대목마다 통합연대를 요구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대 말고 고대로 해야 된다. 실망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당을 만들고 나서 제3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국민의당이 그러다가 이번에는 2당으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원한 대통합의 길이래요. 통합이. 근데 그 2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의석은 그대로인데 의석은 3당인데 아니, 지지율이 두 번째라고 2당이라고 우기는 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올라서겠다는 의미 같은데 이게 그 얘기를 종편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대변인도 똑같이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그 2당이란 뜻이 아까 말한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지방선거 때 성과? 예. 근데 그건 자기들의 정말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예. 뭐 어쨌건 저는 이렇게 재밌는 싸움 구경 처음 봐요. 이게 재밌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안철수가 지금 통합이 최선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그 변천사 처음에요. 처음에 그 통합에 대한 두 정당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언론에서 먼저 나올 때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언론이 앞서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통합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통합이 최선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6개월 정도 대선 끝나고 달려왔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위기감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으면서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정치적으로 신념도 없네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길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대표 시절에 온갖 공격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길 쪽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잖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멸해가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의 얕은 꾀로 유승민 내려와서 좀 큰 당 만들고 지지율 여론조사 해보니까 2당도 되고 뭐 지방선거 때 모르긴 해도 우리가 광역단체장 몇 석은 가져올 수 있어 하는 원대한 꿈을 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태로 쭉 가면 유승민한테 먹힙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먹힐 것 같아요. 안철수를 잘 보고 있으면 공부는 잘하는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실제 사회생활 나와서 보니까 일머리가 없어서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암기 학습에 예, 안철수가 딱 그 케이스 같아요. 이게 원하는 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내가 승리자다, 내가 1등이다, 대장이다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자유당에 투항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 그 주제를 다뤘는데 두 분이 이해 못했던 건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 2당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문맥을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 두 당이 합하면 이 분위기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서둑을 올릴 수 있는 게 이 당, 우리 합당한 당이다 이런 표현이었더라고. 2당이라는 표현이 뭐 야당 중에 2당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대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이합 집산인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지방선거 잘 치르고 안철수한테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막상 지방선거 같이 좀 수표율이 떨어지는 선거에 가면 분명히 꼼꼼물이 떨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만 그 인물에 따라서는 공천만 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 대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는 없고 바른정당도 이제 대부분 다 PK, TK 쪽은 빠져나갔고 수도권 관련된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얻었던 그 수도권에서의 정당 투표 있잖아요. 그 표를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바른정당 쪽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애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예측만 하나 해봅시다. 그 당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뭐 당헌 당규에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사실상 결정해놓고 당원 의사 묻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이건 뭐 오랫동안 걸리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합당을 선언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깨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형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나눠서느냐 이 차이뿐인데 안철수가 그렇게 억지로 밀고 가면 호남적 의원들은 딸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반대로 봐요.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끝장 토론이랍시고 이제 끝장을 보지 못한 내용이 저는 조금 넘겨짚는 것도 좀 있는데 추리를 해보면 끝장 토론 후에 안철수가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끝장 토론 내용이 스리슬쩍 수레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넘어가다가 통합 쪽으로 가는 물론 반발은 하겠지만 그 반발을 하는 것이 호남계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지 통합이 싫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닌 모양새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천정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본인들이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본인들이 과연 뛰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동력이 있는가 뛰쳐나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잴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그 안에서 기득권은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통합을 반대해서 뛰쳐나가서 뾰족한 수가 있다면 가죠. 나갈 수 있죠. 예. 근데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은 완고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안 받아.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 좀 힘들더라도 안 받아 이 상태니까 나가지는 못하는데 당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는 있죠. 그럼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대표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 사이에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요걸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지금 머리 쓰고 있는데 모사 쪽에는 안철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모사 쪽에는 어떤 그 공작 정치 이런 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이 땀 구경 참 재밌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특정한 사람이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약간 고구마스러움. 저렇게 표현도 안 하고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안철수가 국민의당 쪽으로 간 국회의원들 막 데리고 나갈 때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정말 고구마였잖아요. 그런 측면 보면. 근데 안철수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끝장 토론하기 전에 중진들 밥이나 한잔 할까요? 밥자리 오라 그래가지고 뭔가 상당히 좀 능글능글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걱정 마세요. 당장 통합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설득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옛날 안철수 스타일 같으면 그게 아니잖아. 뚱하니 있다가 나 삐졌어요. 이런 느낌. 그렇죠. 혼자 밥 먹고. 예. 많이 발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누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이라는 말을 써갈 수 있을 만큼 변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송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현역 의원.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본인의 고집대로 움직여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분당은 성공했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고 또 분당하고 뛰어쳐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이런 관련된 과정들은 성공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꿈꾸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참 못 미쳤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 예. 그 김현우 의원이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철수는 정치가 하고 싶어. 조금 강연하고 돌아다녔더니 제1야당에서 공동대표를 모셔가네요. 그러게요. 성공 한번. 그리고 나서 친문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당 하나 따로 만들래 나갔더니 국회의원들이 따라 나오네요. 그렇죠. 성공 2번.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게 다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목표하고는 턱없이도 못 미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거지만 본인의 생각은 그런 거야. 자기는 승부사라고 생각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나는 역사상 손가락을 꼽을 만큼 승부사다. 자기 스스로를 DJYS에 반열을 넣고 있더라고, 사람이. 그 자기 책 제목인데 영혼의 승부사.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인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스타일 있잖아. 잘한 건 다 내가 똑똑하고 승부사여서 그렇고 못한 건 잠시 여론조사가 주춤하고 있을 뿐이야. 역시 영혼의 승부사가 맞네요. 영혼의 승부만 하고 현실의 승부를 안 하네요. 봐봐. 정권 초창기 예. 때는 의례껏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연히 야당들 지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 이렇게 자기를 자유하고요. 대통령 선거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나는 알겠어요. 야, 40명 갖고 정당을 누가 찍어주냐. 나는 인물은 괜찮았지만 우리 정당이 너무 작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쳐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다. 40석의 정당의 대표인데 너무 잘해. 정권교체 이후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안철수라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이 많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혁을 성심성의껏 돕겠다. 그러면서 뭐 김영수 후보자 전에 막 김희수 낙마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분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 자체를 헌법재판관으로 올렸던 게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이기도 한데 반대할 게 뭐 있느냐. 통과시켜 줍시다. 그리고 청와대 가서도 흔쾌하게 막 하고 그러면 차기 주사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가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거. 그리고 이번에 그거 보신 적 있죠. 북핵이 한참 터졌을 때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좀 이상해. 그래서 사실상 대북 좀 반대했다고. 최근에 북한 병사 뱃속에 해충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장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구충제 보냅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엄청 비꼬더라고. 당신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재밌는 분이죠.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그때 달라지는. 자, 국민의당에 대한 뭐 그냥 쌈 구경입니다. 쌈 구경이 나서 합당을 하든 아니 바른정당과 합당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 과반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법을 통과시킬 때 당론 결정하고 물론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합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의 논란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석 정당 되죠. 안 나간다고 치고 50석 중에서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또 캐스팅 보트를 치고 막 뭔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해 갖고 웬만한 것들은 바른정당이 통과에 흔쾌히 허락한 사안이 거의 없었을걸요. 그렇죠. 예. 통쾌히 동의한 사항이 거의 없었고요. 좀 기대해보는 건 그나마 기대해보는 건 만약에 쟤네들이 합당하고 1대2의 싸움으로 간다면 내년 보궐선거, 후년 보궐선거를 좀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후년이 되면 19년도가 되면 아마 보궐선거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를 좀 조심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지도 않지만 기대하면 또 너무 큰 기대고 차근차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걔를 바꿔나가려면 선거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스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가 날아든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스 그룹 이명박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장? 네, 이 회장. 그리고 이제 이시영 전무 이렇게. 삼성하고 아주 유사해요.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가 석 달 남았답니다. 2008년 2월 21일 날 정호영 특검이 수사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이 인계 안 하고 덮어버렸던 바로 그거라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내년 2월 21일 날이 다스 비자금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법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수사 개시를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한 상황이라는 건데 당연히 수사를 할 거라고 믿는 제가 너무 나이브한 건가요? 만약에 3달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못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죠. 이게 그 BBK 비자금 수사를 하려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거하고 딱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 아니고도 사실 다스 그 140억 문제를 가지고도 또 이명박을 공격할 여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검찰의 적폐까지 같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여서 또 다르게 중요한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검인데 특검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게 예.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명박을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스를 파고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줄기처럼 나온다. 네. 다스를 먼저 분명하게 위법사항이 발견된 이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이 회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 그 이 씨 성을 갖게 된 게 원래 본성이 아니잖아요. 뭔데요? 원래 본성이 뭐예요? 월산. 월산 명박? 아기로. 월산 명박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날 때 성이 알았어요. 원래 월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월산 회장이라고 불러줄까요? 또 딴에는 글로벌하네요. 이게 박이 히데거든요. 히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할 때 2등 박문 할 때 그 박문이 아. 히데요시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참 이게 뭐 대단한 고급 정보나 된다고. 일본어 배운 사람이라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월산 명박인데 명박이 아키히로고 예, 월산이 예. 치키야마 아키히로가 그래서 예. 이명박이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제 명박인데 이게 원래는 명유로 썼었대요. 명유? 네. 월산 명유라고 썼다가 이 유자가 히로히토 일왕의 그 피휘라 그래서 왕의 이름자를 피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뜻은 같고 발음이 다른 박자로 바뀐 거래요. 무엄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아주 친일의 뿌리가 깊은 집안이라 원래 할아버지가 월산으로 개명을 했거든요. 창씨 개명. 넌 좀 너무 벗어나신 거 아시죠? 자, 어쨌든 그 다스입니다. 다스의 120억 원을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성으로 조성된 자금이에요. 일단은 비자금으로. 예, 예. 그 자금으로 지금 여기까지 사단이 난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또 국가의 공무원들까지 동원하고 자기 측근인 변호사를 미국 영사로 막 임명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온갖 동원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검찰들이 입장에서 뭐 이건 사건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 빨리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전해진다고 보면 조만간 검찰이 이명박의 120억 다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할 날이 이 방송 나가는 날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명박을 처단한다, 이명박에 벌을 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댓글 조작이나 국정원 문제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명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댓글 공작 문제 때문에 이명박의 대통령 지위를 박탈한다고 해서 이명박의 눈 하나 깜짝할까요? 다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이 자기 돈을 건드리면 아마 미치고 환장할걸요. 근데 이게 지금 원 쿠션 치고 들어가는 건데 예. 뭐냐면은 이명박의 다스를 직접 조사하는 사건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나오면 그게 나와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특검이 조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이거를 꺼내지 않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건을 먼저 수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명박 사건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다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떤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뜨문뜨문 나오는 뉴스라 같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요. 다스의 시트 제조하잖아요. 현대기아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시트. 그 시트의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하고 뭐 이렇게 중요 부품을 만드는 핵심 관계 회사인데 그 회사 둘을 어떤 회사는 100만 원에 인수하고요. 이시영이 이미 2개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 인수한 회사들을 보니까 그 회사 이름 앞에 D가 들어가. 똑같이. 다스하고. 근데 이 수법이 삼성그룹이나 다른 회사들이 상속을 해줄 때 쓰는 뭐 수법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시장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를 상장하지 않은 채로 엄청 키우죠. 예, 그래서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다스의 그 계열 관계사 거래처라고 하는데 그 회사 두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서 인수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회사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한 해가 뚝 떨어져요. 마이너스 수십억으로. 그리고 인수를 해버려요. 싼 값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지금 쪼여 들어가는 여기서 얘네가 탈출하기 위해서 다스는 버리래. 다스의 관계, 실제, 그러니까 다스는 납품하는 회사지 제조회사가 아니거든요. 엄격한 의미로 보면. 각 거래처에서 얘는 시트 납품, 얘는 뭐 스폰지 납품, 얘는 뭐 내자 납품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다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현대기아로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한 회사가 아닌데 이 거래처가 기술력이 필요한 회사들을 정말 핵심적인 회사들을 이시영이 대타로 지금 인수하고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이 다스는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 최민희 의원님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다스를 버리려고 하는 시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어렵고요.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이명박과의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요. 법에서 뭘 얼마나 뭔가가 나오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적폐덩어리. 다스뿐만입니까? 댓글 공작도 있고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거라고 봐요. 그 그렇죠.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죠.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사실 포토라인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힘든지 이 자수성가형 악마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면 댓글 달라고 지시했잖아. 요걸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전직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성을 이제 검사들이 이걸 묻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나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지만 검찰들이 엮어서 안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놔버리면 그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이제 당장 쏟아지는 비난이 뭐냐면 법도 안 지키는 전직 대통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이 누가 봐도 부르는 요소가 서면도 아니고 직접 부르는 요소가 직접 나올 정도가 된다는 납득이 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힘든 겁니다. 그것을 소명해내고 검찰이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해서 이게 딱 줄기가 똑바로 서고 완벽하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도 바뀔 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느낀 건데 얘들이 약간 불독 같아요. 한 번 딱 물면 자기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예요. 일단 이명박이가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건드려 놨는데 막상 파보니까 별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빨대를 국정원 조중동에다가 대놓고 모욕주기 방식으로 해서 여론을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한테 뭔가 별거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효재 저번에 왜 최민희 의원과 같이 토론한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겠냐? 또 뭐 그런 말 하고 있어. 네, 뭔가 있다는 듯이. 없어 이 새끼들아.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인규 뭐 하고 있을까? 아, 이 새끼. 이 사건의 코어는 한상률과 이인규, 이명박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도 방송했으면 이제 정권 연장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겨워서라도 정권 연장을 그렇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니들 말 듣기 싫어서라도 정권 연장 시켜준다 뭐 이런. 올라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대의 진정한 체계바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서정우님. 아 깜짝이야. 예, 체계바라를 모시고 있는 퀴즈맨 버터입니다. 예, 그 버터를 모시고 있는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모신다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아, 이 두 사람을 모시고 있는 이상희 공동대표님. 사실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정말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죽겠습니다. 아주. 그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제 요즘의 리더들이라는 게 사실 아랫사람 모셔야 돼요, 이제. 그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렇지. 네. 그 이제 뒤치다거리의 리더십인가?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다운탑 방식이라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장한다는 게. 두 분이 의사니까 제가 의사를 결정하죠. 직업이 의사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이또 히로빈물을 저격했던 적폐를 저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사죠, 의사. 예. 멋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어떤 그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을 지금 계속 심의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나온 보도를 하나 보니까 카톡을 동원해서 네. 예산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쪽지 예산이 카톡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나요? 예전에는 쪽지 예산이 정말 대단히 많았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 뭐 국회 포스트 이시 동난다 이런 말도 돌 정도로 슬쩍 집어넣고. 예. 원래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예산 소위 같은 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하고 아는 사람일 경우에 그게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뭔 사이인데 어떻게 쪽지만 넣어주고 가요? 그리고 이미 이야기 다 돼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끼워 넣어주고 뭐 저 잠깐 화장실에 가서 나올 때 또 살짝 붙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 카톡 초대가 이게 수시로 되잖아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얼마 전에 초대가 들었는데 그 카톡방이 세월호 2기 특조위예요.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교포들이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저보고 초대를 하는데 들어갔더니 거기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나가면 또 부르고 나가면 또 부르고 계속 부르더라고요. 아니, 스토커네, 스토커. 네, 거의 스토커 형식으로. 전에 왜 그것 때문에 이제 카톡 감옥 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죠. 탈출할 수가 없다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못 견디는 의원들은 그냥 블럭 걸고 더 이상 못 초대 안 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뒤에서 욕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러겠죠. 예. 나머지 남은 사람 이 인간은 국회에 하면 안 된다. 막 욕하고 막 그래요. 퀴즈 보고 갈게요. 네. 지난주에 저의 발전을 위해 저한테 욕을 해도 좋다고 이제 저희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는데요. 문자가 6건 왔습니다. 욕으로요? 욕으로 오신 분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욕을 먹을 짓을 별로 안 했나 봐요. 욕을 잘 안 하시고 딱 한 분 욕을 하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욕. 그냥 욕 이렇게 쓰셨어요. 대단합니다. 네. 재밌는 분이시네. 아주 재기발랄하신 분이시네. 네, 그렇게요. 팟캐스트 중에 EJ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욕 처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있었죠. 예,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청취자가 고민 사연을 이제 보내면 거기 EJ 진행자들이 이제 욕을 퍼부면서 처방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 이 칼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핸드폰으로 욕 처방을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문자 옵니다. 욕 처방 이렇게. 그럼 어떡하지? 욕 처방.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욕 처방을 좀 재밌게 해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처럼 욕 이렇게 써주시는 것처럼 재밌게 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이상희 대표님이 책하고 모바일 쿠폰을 2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맛있는 거. 네, 아이스크림 쿠폰 베스킨라빈슨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837 0825입니다. 자, 문자 주시고요. 지난주 문자 주신 6분 번호 말씀드릴게요. 끝 번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2 2513 2202 7683 4602 3600 이상 6분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심의는 차기 년도 예산 시작일 한 달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안 될 경우 정부 예산안에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요게 언제 만든 법일까요? 정답은 1번 새누리당입니다. 요걸 자유한국당으로 쓰신 분인데 요건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뀌고 나서고요. 바뀌기 전에 새누리당 때 요게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오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도에도 조세 부담률이 19.9%에 머물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조세 부담률의 평균인 25.1%와 비교하면 아직도 5% 부족합니다. 이 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1번 50조, 2번 90조, 3번 7면조, 4번 불사조. 이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사조 하면. 네. GDP의 5%다 이 말이죠. 네, GDP의 5%면 과연 총액이 그 얼마일까요? 답이 있긴 있나? GDP가 올해는 대충 한 1,700조 원 될 텐데. 그럼 1,700조 원의 5%면 그 네, 답이 있나요? 대략 비슷한 값을 대략 맞출 수 비슷한 있습니다. 걸 워낙 맞춰야 값차이가 된다?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이어서 우리 이 칼럼 욕해달라라고 하는 아주 애절한 간절한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신 우리 버터의 말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홍보할 게 있는데요. 저희들 그 방송 시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요게 국민 라디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에 저희들이 에피소드를 3개를 팟빵에 올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국민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거든요. 본인은 라디오, 국민 TV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1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팟빵으로만 이제 올리는 건데요. 저희들 생방송하는 일정이 원래는 그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날 오후 1시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팟빵 라이브로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국민TV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라이브로 저희들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이 열려 있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니까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퀴즈도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정답을 다시면 실시간으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 국민TV에서 생방송을 그것도 보이는 라디오로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오히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이 훨씬 더 지금 녹음 방송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가 뭐 계열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첫 번째 방송이 나갔고요.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방송 정리 좀 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방송 좀 요약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7%가 증가한 429조 원으로 증가된 2018년도 예산을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망을 결국 반대를 하겠지만 야당들이 수용을 대체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철밥그릇을 더 늘린다 뭐 이런 반대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왜 허구인지 이런 것들을 OECD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서 저희가 간파를 했고요. 또 다른 반대들은 이 지금에 비하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증가 속도가 낮은 것을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지난 대선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고 비판할 그런 자격은 없다. 이런 말씀을 비판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왜 빨리 안 하느냐, 왜 적게 하느냐 이런 비판은 자기들의 주장에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예.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첫 번째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7%가 증가한 429조 원이다 이거죠. 예.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400조 5천억 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7%가 증가한 역대 최고의 증가를 보인 건데 이 증가의 대부분은 사실은 복지 예산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 실제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율은 뭐 한 13% 정도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방금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께서 이게 실제로 야당 중에서 유승민 의원과 그 바른정당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 그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게 되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또 공약과는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 네. 두 분 후보 대선 후보들은 중부담 중복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고기죠. 예. 그럼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그들이 약속했던 공통 공약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최소 한도로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경까지 하면서까지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공통 공약 중심으로 예산을 짰는데 그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 문재인 예산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퍼주기라든지 낭비라든지 뭐 이런 선신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 이런 것이 왜 소득주도 성장인지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인 근거가 뭔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은 그냥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론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근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어쨌건 소비에는 정부가 하는 소비가 있고 예. 민간이 하는 소비가 있죠. 예.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도 잠깐 우리 이상구 위원장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 소비하고 민간 소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고용 유발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랬죠? 고용 유발 효과뿐만 아니고 취업 유발 개수 이런 모든 것이 한국은행에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10년, 20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 것이 두 개 다가 훨씬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지출한다. 즉 민간 소비보다 예. 정부가 지출하는 것, 즉 정부 소비가 예.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그냥 아주 가난한 일부 국민에게 정부가 지출을 해서 그들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의미는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든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돈을 쓴다면 고용 유발 개수라든지 또 취업 그 유발 효과 이런 게 훨씬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이상 수출이 잘 되면 국민들의 삶살이가 나아진다든지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뀐 지가 오래이고 수출이 많이 되면 예.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허상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을 늘리고 취업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 분석으로도 통계학적 분석으로도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퍼주기라든지 낭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다른 나라들이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또 국민소득 20,000불일 때,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000불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각각의 시기에 얼마만큼 사회복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느냐 보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그 나라들이 그렇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이 성장 발전이 일정 정도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민간 소비나 민간 지출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역할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따르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바로 정부 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이고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이제 역사적 사례라든지 해외의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특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상위 국가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저개발 국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Underdeveloped country 이렇게 영어로는 쓰는데,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인당 뭐 1,000불 내외인 나라, 뭐 주로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런 나라들인데, 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 복지를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국가가 뭐 복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실은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일단은 자본으로 형성해서 이것을 그 제조업을 일으키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산업 정책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경험이 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 말씀은 그런 거죠. 근데 국민소득이 뭐 1,000불, 2,000불 이런 걸 넘어서서 최소한 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되면 복지 없는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진 복지 국가들, 지금 뭐 유럽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당당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국민 행복 수준이 굉장히 높은 복지 국가들 보면 그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일 때 또는 20,000불일 때 이미 보편적 복지라든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복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그래서 복지가 곧 경제가 되고 또 경제의 성과는 또 복지로 투자되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신 거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서민 가계에 소득을 조금 더 얹어줘가지고 총 수요를, 그러니까 수요를 좀 더 증대시키는 그 정도의 정책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동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하지 못했던 부분,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건강보장 부분을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간호와 간병 분야의 인력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 치아 및 안전 부분의 보장을 하게 되면 경찰관 인력이 새로 충원되는 거고요. 화재 예방을 지금까지 단순히 불 끄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 점검으로 하는 예방까지 가게 되면 소방 인력 확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이 산재 예방이나 노동 보호 같은 걸 하려면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꼭 국가적으로 필요한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고용이 늘어나고 동시에 이 고용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또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국가 재정을 국민의 가장 가려운 곳, 주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특정한 국민의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건강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안이나 안전 분야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산재 예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 이 돈을 쓰게 되면 국민이 복지에 대한 만족도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항상 정부가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민간이 효율적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전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민간이 한 것에 비해서 정부가 하면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돈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복지 분업의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내 돈으로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면 1명 내지 2명밖에 못 봐주지만은 만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10명의 간병인을 고용하면 그 10명의 간병인 볼 수 있는 사람은 20명 내지 50명의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인 간병 하든지 4인 간병 하든지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만큼 많은 가정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병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병 부담을 접던 가정들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더 효율적인 분야인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요. 방금 이상우 운영위원장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복지가 정부를 통해서 제대로 잘 조직화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혹시 간병 실업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간병을 개별 가정에다 그냥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간병인을 24시간 고용해요. 그러면 1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간병비를. 그러면 이제 한 달을 고용하게 되면 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웬만한 노동자들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에 다니던 노동자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간병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한 달에 일하면 240만 원 벌어오는데 아버지 간병비가 300만 원 드는데 그럼 내가 간병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실직을 하고 한 명이 간병인으로 취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간병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간병이라고 하는 것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로 국가가 잘 조직화해내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 실직은 안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나는 거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지는 효과가 총 공급에 미치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면 교육기회 불평등이 이제 순차적으로 완화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상위 10%의 고소득과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에 가려고 불필요한 낭비적인 그 비효율적인 경쟁을 더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이 사교육 경쟁 심화에 따른 사회적 낭비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고요. 또 공공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서비스 공급으로 인해서 그동안 일 못했던 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보육, 또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 시스템, 또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또 출산율 상승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은 그동안 가정에 묶여서 보육에 묶여서 간병에 묶여서 이런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던 여성 자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지원은 여성뿐만 아니고 장애인, 460만 명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제대로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20%도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도 그렇죠. 또 노인들도 지금 굉장히 저급한 허접한 일자리밖에 없는데 그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주고 또 일을 나눈다면 과도한 그 노동 시간이나 노동 조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좀 편해진 것뿐만 아니고 노인들의 소득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구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총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것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좀 코멘트를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상우 운영위원장 말씀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아동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게 높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그 주요 대기업들이 주로 이게 고용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75%가 넘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인구를 제외하고 나면 다 이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나라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고용되고 고용 안 되고 하는 바로 이 성인 남성 인력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성, 아동, 노동, 장애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이분들의 직업 능력을 개선하고 이분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보편적 투자다. 그래서 적극적 복지라는 개념을 여기다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얼핏 우리 정치자들 생각하실 때는 무슨 소리냐. 지금 성인 남성이나 아니면 지금 그 생산 그 가능 인구들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뭐 지금 뭐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기까지 다 신경 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은요 지금 그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이 다 일자리 예약이 돼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 겪었던 일이 그렇죠. 예.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노인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해놓았던 게 지금 막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보면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득을 조금 나눠줘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쓰고 없애게 하는 그런 뭐 소비적이거나 낭비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 공급을 늘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거다. 예.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한 측면이 총수요 확대 정책이거든요. 그게 일찍이 오바마가 헬리콥터 마니라 해가지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서 그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아베 총리가 엔화 무제한 방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발권을 많이 해서 일본의 내수와 소비를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수요 확대 정책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사회복지 확대 정책, 복지국가 정책들은 총 공급 확대 정책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승 효과가 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연간 10% 가까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시대에 경제활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지금 경제활동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경제활동이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 공급 확대 측면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한 또 하나가 지금 혁신성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그야말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해주고 넘어갑시다. 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에 혁신경제센터를 만들어서 혁신주도형 성장을 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제는 노동지압적인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예, 고급 인력들이 신기술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위 10대 내지 20대 그룹 중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당대에 지금 그 순위까지 올라온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당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바로 혁신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혁신경제센터를 만든 것이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혁신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앞서도 제가 언급했던 예로 삼성전자에 있는 부장급에 굉장히 단련되고 그 경영 능력에다가 인맥까지 구축하고 금융 관리 능력까지 있는 분들이 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누라 반대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육이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주거가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직을 하더라도 2년, 3년을 그 생활이 보장된다면 그런 혁신적인 경제에 대한 시도들이 가능해지고 바로 그런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그런 스웨덴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그런 고급 인력들의 그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그 정책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예. 이제 경제 민주화인데요. 그 아까 삼성전자의 그 부장님이 나와서 혁신적 창업을 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도전했는데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튼튼해야만이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기업가적 도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그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즉 경제 민주화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 부장님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도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용서하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용서하지 않아요. 밟아버린다고. 밟아버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삭을 틔우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아, 그게 나왔습니까? 네. 그 기술만 탈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기성의 시장의 패권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자들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면 돈도 못 빌리게 만들어버린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이제 혁신 역량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3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부터 그러니까 도전자가 도전해가지고 중견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해요. 딱 하나 있는 게 게임 산업이에요. 아, 그러네요. 게임 산업 빼놓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이든 뭐 아니면 무슨 다른 전자 뭐 고부가치 산업 쪽에 하나도 제대로 된 중견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럽이나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최소한 이 경제 질서가 굉장히 공정하도록 경제 민주화가 체계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도전해가지고 자본 끌어들이고 기술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게 페이스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까지 보수 진영의 반대 논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의 반대 논리는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게 더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진보 진영의 반대 논리 중에 가장 정리를 잘한 게 최근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칼럼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초과 세수를 넘어서 복지 증세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현 정부가 증세를 통한 전공법이 아니고 초과 세수라는 방식으로 조금 편하게 공약을 수행하는 예산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이 증세를 통해서 마련한 부분, 또 정부의 그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략해서 만들겠다는 부분이 확 줄었고요. 초과 세수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공약을 할 때는 없었는데 이 국정과제인수위원회에 구체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예산에만 해도 핀셋 증세로 실제로 증세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5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한데요. 초과 세수 부분까지 합치면 이게 25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20조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느냐? 그거는 이제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재정 추기를 해가지고 또 재정 추기의 방식 자체의 문제 때문에 세수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세수 추계 방식을 좀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하나 방식은 예상보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 거로 예상하고 또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것이 철수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해갖고 굉장히 위축될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선전을 하면서 예상보다 거의 20조 원 가까이 올해 세수가 늘어날 거라서 그 부분을 합쳐서 25조 원을 복지 공약을 쓰는데 넣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세수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편하거든요. 또 소위 말해서 거저먹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편하지 뭐. 예. 국민들한테 손 안 내밀어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운이 좋은 분이다. 이런 평을 하기도 합니다. 예상이 없던 공돈 생긴 거거든. 예. 하늘이 돋고 있다. 하늘이 돋고 있다. 맞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누가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 줄 알았겠어 갑자기. 그리고 요즘 또 사드 풀리고 있잖아요. 사드 풀리면 이제 또 이게 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아마 0.5%포인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과 세수에 기대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에 걸맞는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공법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 원이라는 총액의 수치는 대통령 공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법 개정과 탄루세금 과세를 통해서 세입 확충이 5년 동안에 61조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 줄여가지고 17조 천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힘든 거는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서 초과세수가 60조 5천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늘어난 거니까
소위 말해서 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전체 공약을 시행하는 재정의 3분의 1을 소위 말해서 경기 효과로 충당하는 이런 방식은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경기 좋을 때 적극적으로 그 전공법을 해가지고 시간 또 좀 있을 때 이걸 다툼을 시작을 해야지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들입니다. 이를테면 시스템화 시키자 이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초과 세수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행운 효과잖아요. 행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행운 효과라고 하는 게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항상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잖아요. 행운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또 불운이 또 따르게 돼 있거든요. 세옹지마입니다. 맞습니다. 세옹지마. 권 PD 너무 아름다운 왜 말이에요. 이러세요? 그 말. 세옹지마. 그죠? 그렇습니다. 세옹지마인데 그럼 나중에 이 초과 세수 가지고 이제 뭐 복지에 투자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이 세수가 딱 끊겨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여기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공법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전공법에 나서야 된다. 이게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저는 이 한편에서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요. 첫째, 이 야당이 상식적인 야당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몽리라고 표현하죠. 그런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정세를 할 것인지 이런 정치적인 한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뭐 최근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언론 상황들이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목소리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소위 말해서 좀 국민들에게 그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권의 분열 양상이나 이합집산 양상이나 또 반대 논리만 좀 확대 재생산해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 데서 또다시 정세를 이야기하다가는 예전에 뭐 종부세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 폭탄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세 번째로 깨놓고 말해서 국회에서 그러면 정세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 이게 정세에 동의를 해줘야지 통과되는 건데 정세를 하겠다라는 정부 여당이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은 야당의 동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안 될 거 그냥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그냥 되는 방향에서 찾아서 하자 이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예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고요. 사업할 때가 있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잘 벌리면 돈을 많이 갖다 주죠. 예.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줄 때 있는 반면에 안 되면 또 못 갖다 줘.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님부터 보통 이제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월급쟁이가 좋다. 꼬박꼬박 딱 그만큼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유사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와는 다르게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초과세수에 근거한 정책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한계성을 가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면 저 경기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본질적인 그 한계성뿐만 아니고 정책 수단으로서 세금이 가지는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세 정책이 가지는 경제 사회적 긍정적 효과 있잖아요. 이걸 포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세금은요. 부의 재분배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세 정책을 통해서 불공정한 대기업에나 고소득자에 대해서 특혜를 바로잡아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경제가 예를 들면 불로소득, 부동산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금으로 다 그 가져간다라는 게 보편화되면 노동을 통한 소득 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합리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제 발전 도상에서의 합리화 이런 것들도 이 정세를 안 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집값이 왜 그 건물주 요즘은 이제 조물주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건물주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옛날에 저희들이 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다뤘잖아. 그렇죠. 그 개발돼가지고 조금 뭐가 장사가 되고 하면 금방 건물주들이 월세 올려버리잖아요. 그걸 다 쫓아내고 그리고 뭐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규제 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실은 조세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지금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막 저질러도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징수하지도 않고 또 발견되어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금 떼먹어도 뭐 괜찮고 예. 또 떼먹다가 잡혀도 뭐 별일 없고 근데 미국 같으면요 세금 떼먹다가 잡히면요 3대가 거들납니다. 정신형이에요. 그렇습니다. 178년 징역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뭐 100배 이게 세금 떼먹은 거에 100배를 갖다가요 과징금을 매겨버리고요. 그냥 우리는 끼끔해봤자 떼먹은 거에 뭐 몇 퍼센트 더 붙이거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 중 기본이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세정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일종의 타부처럼 돼가지고 증세란 말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정치적 전략, 또 문화적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하려고 이런 책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 속 세금 이야기라고 공인회계사가 세계 역사에서 증세를 어떻게 했는지를 10년에 걸쳐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두꺼운 책을 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해외 사례에서 과연 증세는 어떻게 어느 시기에 가능했는가, 또 누가 어떻게 했는가, 중국의 이야기부터 유럽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증세를 공정하게 적절하게 잘한 나라들은 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나라들은 망했다라는 여러 사례들을 수십 개의 사례들을 가지고 그 증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 정부가 어렵지만은 또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증세를 공식적으로 꺼내놓는 것은 국민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냐면 너무 쉽게 가버리면 국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긴장감이나 위기감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증세 논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 또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좀 인식을 높여가지고 형평한 조세제도, 조세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콘센서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증세를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네. 지금 초과 세수가 뭐 연간 뭐 15조 원, 25조 원 공돈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 세금 좀 더 뭐 안 내도 뭐 지금 내는 것만큼만 그냥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OECD 기준으로 아주 적게 내고 있지만 뭐 당분간은 우리 정부가 세금 안 올리고 초과 세수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뭐 필요한 복지,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마냥 좋아만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 그 참여, 이 참여의 한 방법이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도 OECD 평균 수준의 비용 부담을 하기 위한 국민의 고통 분담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진보진영에서의 주장이 초과세수에 의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에도 이것이 역행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난달에 시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인 이제 재정권에 있어서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거든요. 그것을 7대3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가는 거의 국세와 지방세가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역행해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기재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 제로섬으로 하겠다. 소위 말해서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끝내겠다는 건데 그거는 지방자치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정부의 세목만 늘려준다면 이제 지방정부가 제대로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SOC나 과도한 토목 건설 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와 통제도 안 되고 또 지방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나 훈련의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에만 더 퍼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정부의 역할만 약화되는 이런 식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또 감시를 유도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도 늘려가는 방식은 바로 증세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전공법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증세를 한다면 말이에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 좋을 때, 또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충만할 때, 촛불혁명의 여운이 남아있고 제2, 제3의 촛불혁명을 만들고자 할 때, 이때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조세정의를 반영하는 증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 정부 초기에 각종 복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들의 혜택이 체감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받는 만큼 더 주자, 더 내자. 이런 식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한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GDP의 19.3%입니다. 그런데 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에 조세 부담률이 17.9%였다가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거라든지 또 대기업의 세금 감면 축소 같은 여러 가지 정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좀 늘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2021년도 그때도 똑같이 19.9%를 한 겁니다. 19.3%에서 19.9%. 그러니까 1% 차이가 안 되게 끝나야 버리는데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은 OECD 평균의 국가 조세 부담률이 25.1%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한 5%포인트가 작은데 그 액수는 90조 원입니다. 그래서 90조 원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다 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적어도 그 반 정도, 45조나 50조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정부나 청와대가 하기보다는 당이 나서라. 집권당이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추경하고 이럴 때 보니까 예. 당이 그런 의지가 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정세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정세 분위기를 띄우는 가장 첫 번째가 슈퍼리치 정세 그걸로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핀셋 정세로 슈퍼리치를 했는데 꼭 해봤자 5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지금 이상호 운영위원장은 심지어 50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5조 갖고 되겠어요? 분위기 띄우는 차원에서 띄우는 설사서 맨 차원에서. 앞부자들부터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인 거지. 너무 또 이게 서두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이 국회의원이신 시절에 국회 기재위에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민주당 쪽 간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홍종학 의원님의 초빙으로 그쪽 국회 기재위의 조세개혁 특별위원회에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정세 관련된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제대로 정세 논의를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적극적으로 정세를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수렴해서 이분들이 그 목소리를 높이게 해주고 또 안을 제출해서 국회 기재위라든지 본회의에 그 이첩을 하게 하면 그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시작한다면 굉장히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고 책임도 정치인들의 책임이나 정당의 책임이 좀 약화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책임 있는 여당이다. 이런 국민의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도 저는 결코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정세 없이 하겠다는 게 그 굉장히 좀 책임 없는 자세로 여당의 입장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전략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건 여당이건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상은 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국민들도. 예. 근데 뜬금없이 박근혜 방식으로 담배값 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름아름 서민들 정세를 하려면 조항이 셀 테니까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정세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그 전공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옛날처럼 그 서민들에게 거위 깃털 뽑듯이 몰래 피한다게 살짝 이렇게 걷어가는 이런 야비한 방식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누진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자.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들도 형편에 따라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은 내자.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조금 내는데 혜택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적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기도 호전됐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요? 아까 말한 여당 말고? 시민사회의 정세를 주장하는 또 노동계의 그런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을 등에 업고서 따라가면 엄니랑 뒤에서 손만 얹고 오세요. 이런 한밭 사슴니끼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정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태도나 방향을 잘못하면 어용이 될 수 있는데 시민단체가 이제 지금 어용이 필요해요. 예. 지금은 어용 지식인, 어용 시민단체 너무 많이 지금 중요성이 이거보다도 더 할 때가 이제 없을 것이다. 특히 집권 초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429조 원이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7% 예산이 증가된 건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 429조 원. 저는요 이거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야당에서는 이거 너무 많다고 포퓰리즘이라고 왜 거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껴있는 시민들이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정부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초과세수가 20조 원이 생겨가지고 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세를 안 하고도 지금 임기 첫 해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그냥 429조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왜 그러면 전년 대비 7% 증가한 요 정도 수준으로 429조 원으로 그 예산을 제출했냐.
이거는 바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야당이지만 건전한 야당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더 나은. 지난 대선 때 그래도 중부담 중복지를 공약했던 유승민의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그만 가지고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공약부터 먼저 해봅시다라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일단 그까지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협치 내지는 이게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청와대가 양보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뜻대로 이거보다 예산을 더 잡았어야죠. 그래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그래 나중에 정세를 나중에 할 때도 타이밍이 빨리 와지고 또 국민들이 정세에 더 동의해 줄 거 아니겠어요? 왜? 복지를 체감했으니까. 체감하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삶의 세례가 나아지더라? 그럼 내가 세금 좀 더 낼 테니까 정세 좀 더 합시다라고 국민들이 나오기도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거는 야당들과 함께 협치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일단 정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수렴해가지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정세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는 거의 정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별로 첫째 효과성이 없어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야 되죠. 차라리 무슨 연구개발세 공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부활한 다음에 걷어가지고 그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현재 그 연구개발을 위한 세공제에는 특정 재벌 대기업이 거의 한 80% 다 먹어버리는 이런 식의 본래의 법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그 비과세 감면을 정상화함으로써 각종 세목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누진율을 적극적으로 적정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슈퍼리치 증세라 했지만 그래봤자 외국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적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와 초고소득자를 포함한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정화해서 선부자 증세, 후 보편 증세 이런 방향이 좋고요. 또 세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지만은 일부라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당당한 국민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또 실제로 이 액수가 적지만은 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조세 형평성 부분에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느냐가 이 정세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인인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백억 원의 재산을 저희가 기부해놓고 자기가 소유한 빌딩의 관리회사의 사원으로 등재함으로써 직장 가입자로 근보료를 줄여가지고 내고 자녀들과 가족들도 프리라이딩하는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주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와 수용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어렵다. 국민들의 정서와 수용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근데 그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국 각지로 강연을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하러 다녀보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더 낼 용이 있다. 아니 국민이 행복해지고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 공공성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진다는데 내가 세금을 왜 조금 더 못 내겠냐. 다만 내가 낸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냐. 이명박이처럼 사대강에다가 발라버리면 어떡하냐. 재벌들에게 특혜 주는데 이 돈이 다 쓰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돈 30돈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청와대에서 특정 무슨 비용.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갖다가 이상한 데 쓰고 말이지.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런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불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는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수정부 2번에 걸쳐서 국민의 가슴 속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거든요. 근데 이제 촛불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이게 나라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확고하게 이걸 손에 와닿게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충하는 그 문재인 케어라든지 또 그 치매 국가 책임자라든지 이런 보건의료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기초연금의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두른들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라든지 또 사회 서비스 분야에 양질 일자리를 만든다라든지 굉장히 민생의 직접적인 부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빨리 가시화돼야 돼요. 특히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의 밑바닥에 크나큰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되면 이 정부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여 소득주도 성장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 또 될 것 같고. 저희가 한 10년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 굴리고 외국 사례 찾아보고 이렇게 전문가들 자문 받고 이렇게 해봐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전에 우리 서정우님, 예.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방송 전에 했는데 무슨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물건이 나와도요. 저변에 뿌리가 안 내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머릿속에 야당도 바뀌어야 되고 야당 자체는 뭐 어떻게 해도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안이 안 늘어났으면 안 늘어났다고 뭔가 반대를 했을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났다고 반대를 하고 그런 방식이 그런 패러다임도 바꾸고 국민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정부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핀셋 증세하면서 스포리치만 일단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부터 낼게 니들은 더 내 이런 방식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증세와 감세를 논쟁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누구 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감세를 하면 무조건 있는 사람들을 유리하고요. 증세를 하면 어쨌든 없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저는 우리 권 PD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스스로가 내 나라와 그리고 내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나 필요하다면 세금 기꺼이 더 낼게 라고 나서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복지고 운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운동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믿어주셔야 돼요. 국민들을.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선도적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하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촛불혁명인 이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과 나라든다 정치자 여러분들은 이런 큰 흐름을 주도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좀 주도 세력이 되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하면서 동시에 또 복지국가 정세운동을 해봤거든요. 이런 찬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에 파고다공원 앞이나 또 종각 앞에 책상 갖다 놓고 그 마이크 들어서 오가는 시민들한테 시민 여러분 여기 와서 서명해 주십시오.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정세가 필요합니다. 정세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달려와서 이제 항의한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이 있는데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안 해서 정치권이 부담스러워서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정계 개편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역성이 약화되면서 계급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되는데 이런 정세 관련된 논의를 한번 중심 아젠다로 띄워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국민들은 상당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 말미에 제가 이런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쫄지마 문재인? 맞습니다. 눈치 보지 마 예. 문재인? 이렇게 말씀도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이분들하고 방송을 막 해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내 마음속의 희망은 벌써 한 30년 후로 가 있습니다. 현실은 좀 녹록하지 않지만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